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당선 소감 한 말씀부터 해주세요. 네, 조국혁신당이 창당된 지 한 달 조금 넘었거든요. 네, 정당 역사상 한 달 조금 지난 정당에게 이렇게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그 전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12석의 의석을 얻게 됐는데요. 물론 조국혁신당은 뭐 좀 아쉬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조금 더 네, 득표율이 조금 더 올랐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창당 한 달밖에 안 된 정당에게 12석의 비례의석을 안겨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조국혁신당을 그렇게 큰 지지를 보내주신 그 뜻을 이제 가슴에 잘 새기면서 조국혁신당 지지를 잘했구나라는 효능감을 맛보실 수 있도록 이후에는 이제 의정 활동을 통해서 네, 그 실력을 보여드리고 약속했던 것을 꼭 지켜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시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해서 대전 시당 창당과 함께 시당위원장도 맡았고요. 비례대표 8번을 받아서 재선에 성공하셨습니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사실 제가 대전 중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정치 시작했기 때문에 네, 민주당 중구 국회의원으로 정치를 해서 민주당을 탈당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고 또 대전 중구 지역구를 포기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네, 중구 지역 구민들에게 먼저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그분들이 이제 지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21대 대전 중구 민주당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는데 이제 민주당도 떠나고 또 중구 지역구도 떠나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에게 굉장히 죄송한 마음 먼저 말씀드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점은 제가 사실 정치를 하게 된 계기가 검찰 개혁이었기 때문에 검찰 개혁 말고는 뭐 중요한 게 없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 말고 중구 발전도 중요하고 민생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고 외교 안보도 중요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정치 현안 정치 이슈 중에 저에게 첫 번째 과제는 검찰 개혁이었고 또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검찰 개혁을 제가 첫 번째 과제로 내걸고 당선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주권자 국민들에게 또 약속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검찰 개혁에 21대 의정 활동에 중점을 뒀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검찰 개혁이 실패했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이 실패한 것인데요. 민주당의 검찰 개혁이 실패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민주당의 의석이 많을 땐 180석에 육박했었고 그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서 그래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기가 어려운 네, 뜻을 모으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개혁이 결국 실패했죠. 중도 외연 확장 또는 뭐 검찰 개혁보다는 민생 우선 뭐 이런 구호들이 이제 좋은 구호긴 한데 그리고 옳은 방향이긴 한데 중도 외연 확장이 검찰 개혁하고 충돌되는 게 아니고 또 민생 우선도 검찰 개혁하고 충돌하는 게 아닌데 그것을 택일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분들이 있어서 검찰 개혁이 후순위로 밀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21대 국회 내내 또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검찰 개혁이 계속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답답하고 또 국민들께 약속을 못 지킨 죄송한 마음 이런 게 있던 차에 검찰 개혁의 기치를 가장 높이 들은 가장 선명하게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조국 혁신당이 네. 등장해서 여기에 가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음. 제가 정치를 하는 정치인으로서의 존재 이유에 좀 더 네. 부합하겠다 이런 생각한 것이죠. 네. 조국 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정당 득표율 24.25%를 기록해서 비례대표 46석 가운데 12석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사실 이렇게 예상 못했죠. 네. 예, 그 당을 창당 선언할 때 조국 대표가 창당 선언할 때만 해도 그 민주당 내에서는 조국 대표가 당을 만들 경우에 한두 석 정도 얻을 수는 있겠다. 또 많으면 한 5석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 있겠다. 네. 그러나 그 현실적으로 좀 희박할 것이고 최대 의석을 한 3석 정도로 예상들 했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실제로 이제 창당 선언 이후 실제로 당이 창당될 때가 이제 3월 3일이었는데 네. 3월 3일 창당될 즈음에는 한 4, 5석 정도는 가능하겠다. 이 정도 그 예상을 할 수 있었고 근데 그 후에 조국 그 혁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급상승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한때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을 때는 그 국민의 미래, 민주연합 등 그 양쪽 그 양대 정당의 이제 위성 정당들과 견주어서 조국 혁신당이 1위를 하는 네. 이런 여론조사 여러 번 나왔거든요. 이것은 그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네. 거군요. 그게 조국 혁신당이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아서 그래서 그 의석수는 비록 12석에 불과했지만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30%를 넘게 지지를 얻어서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 정당과 견주어 봤을 때 비례 투표에서 1등을 한다면 그거는 이제 뭐 굉장히 네. 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런 그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이렇게 의아스럽게 생각하면 한편 조국 혁신당에 대한 기대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구나. 그게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2년 동안 국민들의 화가 굉장히 많이 나 있더라고요.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 화를 풀어야 될 텐데 조국 혁신당에 등장해서 시원시원하게 뭐 3년은 너무 길다. 뭐 윤석열 독재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겠다. 검찰 개혁을 확실히 하겠다. 네. 뭐 이런 구호를 내세우니까 이제 유권자들께서 조국 혁신당이 이제 우리 입장을 대변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 분출됐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16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총선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는 모자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조국 혁신당은 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이렇게 논평을 내놨었는데 네. 저도 이제 그런 입장이고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음.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잘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 이제 경험이 검사한 경험밖에 없고 네. 세상을 단순하게 수사 대상과 나머지 검찰 식구들 이렇게 이제 둘 중에 하나로 구분해서 세상을 크게 그냥 수사 대상인 사람과 아닌 사람들 네. 또는 탈탈 털어야 될 사람과 봐줘야 될 사람들 이렇게 단순하게 보는 그 시각으로 검사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고 그리고 검사를 하면서 특수부 검사를 오랫동안 하고 뭐 국민들에게 알려진 바와 같이 이제 뭐 독서를 통해서 뭐 어떤 인문학적 지식을 소양을 넓히거나 이런 노력을 하지 않은 분으로 보이거든요. 네. 토론 등을 해보면 그것이 드러나는데 네. 그래서 정치도 잘 모르고 인문학적 소양도 부족하고
그런데 고집은 세고 음.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총선 민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음. 잘 파악을 못할 것이다. 음.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음. 이런 우려들이 많았는데 어저께인가요? 그 국무회의를 통한 발언을 볼 때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조국 대표가 만남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야당과의 협치 해보자는 의미였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실 것 같습니까? 지금 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저께인가요? 어쨌든 그 국무회의 통해서 그 발언한 내용도 보면 그 맨 먼저 해야 될 말이 죄송합니다. 또는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부터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발언 내용을 보면 나는 방향을 잘 잡고 잘 했는데 국민들이 날 몰라준다. 또는 나는 방향을 잘 잡았는데 정부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 제대로 일을 안 해가지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을 못 해가지고 우리가 일한 만큼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 네. 이런 그 기조였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이채양명주라고 그 5대 사건, 뭐 이태원 참사, 네. 그다음에 최수근 상병 사건, 그다음에 그 양평 고속도로 건,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건,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 뭐 이런 것 등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금 불신 이것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윤석열 정권이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지하고 무책임하고 이런 거에 대한 분노가 쌓여가지고 이번 총선에서 그것이 폭발한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모르고 우리는 방향을 잘 잡았는데 국민들이 몰라줬다는 식으로 이렇게 발언했거든요. 네. 그런 발언 내용을 미뤄 볼 때는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와의 회담을 이 핑계에 저 핑계 대면서 질질 끌고 결국은 선뜻 수용하고 싶은 의사가 없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당선 첫날 조국혁신당은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김건희, 한동훈 특별법을 바로 진행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 것 같습니까? 한동훈 특검법은 우리 조국혁신당의 1호 법안으로 국민들에게 공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지킬 것이고요. 네. 한동훈 이제 전 비대위원장이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고발 사주에 관련돼 있는 부분, 네. 즉 고발 사주 사건이 있을 때 본인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지 않아서 고발 사주의 어떤 공범으로 보이는데 그 증거를 검찰이 확보를 못했거든요.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다른 사람에게는 법 앞에 평등이다 하면서 누구든지 예외 없이 검찰 수사를 협조해야 한다 하면서 본인은 검찰 수사 협조를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네. 비밀번호 제공을 안 해가지고 결국 휴대폰을 다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돌려받고 사실 증거가 인멸된 상황에 이르게 됐단 말이죠. 특검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그 말고도 여러 가지 그 비리 혐의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녀 입시 비리 문제도 있어 보이고 그런 문제 등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그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내세웠던 공정과 원칙,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일 아니냐. 본인들이 공정, 원칙, 상식 이런 걸 내세우면서 사실상 검찰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까지 성공한 사람들인데 그럼 본인들이 떳떳하다면 그런 휴대폰 비밀도 제공하고 수사에 협조해서 나는 떳떳하다, 나는 당당하다라고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주가 조작 관련해서 23억의 그런 그 주가 조작으로 인한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검찰이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거든요. 뭐 압수수색이든 소환이든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특검을 하자는 건데 대통령이 역사상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검찰이나 특검 수사를 거부한 역대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다 협조해 줬어요. 그래서 현직 대통령의 아들 또는 뭐 형님 등이 다 구속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특검 수사를 거부권 행사해서 막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헌법에서 부여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자기 배우자 보호를 위해서 남용을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번에 굉장히 분노한 그런 민심이 역시 투표를 통해서 표출된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뿐이 아니라 주가 조작이 지난번 특검에 있었지만 포함이 안 된 것이 이 명품백, 디올백 수수권, 그다음에 양평 고속도로 설계 변경권, 이 부분은 특검에 포함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묶어가지고 그래서 종합특검법을 발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당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당내에서는 공동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여러 논의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디까지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까? 이 교섭단체는 현행 국회법상 20명의 그 의원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그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이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이제 몇 석으로 낮추겠다는 뭐 구체적인 숫자는 제시된 적이 없지만 어쨌든 완화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민주당이 완화하겠다는 뜻은 매우 고맙지만 그렇지만 그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법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는 이상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국회법은 국회 운영위 소관인데 지금까지 국회 운영위는 여야 합의를 원칙으로 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이 합의하지 않으면 이 교섭단체를 낮춘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럴 경우 교섭단체 숫자를 지금처럼 20석을 유지한다면, 그렇다면 조국혁신당이 현재 12석이기 때문에 8명의 의원들과 추가로 그러니까 8명 의원들과 공동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현재 민주당 이외에 민주당에 소속되지 않은 이번 당선자들이 8명 있거든요. 딱 8명 있어서 그분들이 전부 조국혁신당과 함께 공동 교섭단체 구성한다면 가능한 일이긴 한데, 그러나 이제 그분들 중에 또 그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적절한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당원들의 의사도 좀 확인해 봐야 되고 해서 이제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이후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라는 걸 예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더불어민주당 협치의 대상입니까? 경쟁 상대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조국혁신당과는 그 뿌리가 같은 정당이고, 그다음에 각종 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그 연대하고 협력해야 될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조국혁신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개혁 법안은 조국혁신당이 발의는 할 수 있지만 민주당 협조 없이는 통과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연대하고 협력해야 되는 관계인 것이죠. 민주당은 이제 수권 정당, 즉 이제 중도층 외연도 확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차기 이제 대선에서 정권을 우리가 담당해야 한다, 이것을 내세우면서 수권 정당을 지향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도나 뭐 민생, 경제 이런 부분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 선명한 개혁 정책을 내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중도나 왜 민생을 먼저 챙기지 않냐, 왜 뭐 물가를 먼저 챙기지 않냐라는 거에 대한 비판,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보면 조국혁신당이 그런 선명한 개혁 과제를 좀 앞장서 해주고, 그 다음에 민주당은 민생 문제나 경제 문제나 물가 문제 여기에 집중한다면, 그 이제 민민검조라는 민주당은 민생에,
검찰 개혁은 조국 혁신당이 네. 이렇게 민민 검조 네.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한다면 네.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서로 상생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협력하고 또 선의의 경쟁도 하는 그런 관계가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연장성상에서 당선인들께서 15일에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셨습니다. 어떤 말씀 해주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격려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이제 수고 많이 했고 또 큰 성과를 거두어서 그래서 그 고맙고 반갑다 이런 말씀과 함께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게 된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 네. 그래서 이후에 그런 국민들의 지지를 담아낼 수 있는 정당으로 잘 성장해 달라. 네. 이런 이제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울러서 정청래 이제 사선 의원이 됐죠. 예, 강연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말씀 해주시던가요? 정청래 최고위원이 약 2시간에 걸쳐서 본인의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이제 초선 의원들이니까 저를 제외하고는 다 초선 의원이기 네. 때문에 슬기로운 의정 생활에 대해서 또 어떻게 법안을 준비하고 발의해야 하는지 또 SNS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네. 등등에 대해서 이제 슬기로운 의정 생활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 또 여러 마음가짐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올바른 마음가짐 또 지역구를 관리를 해야 될 경우 어떻게 지역구 관리해야 하는지 이런 왜냐하면 이제 지금 비례대표지만 비례대표 의원들도 지역구 관리를 담당해야 될 의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아주 재미있게 또 쉽게 그렇게 또 시원시원하게 네. 이렇게 강연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미 협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네. 예, 예. 윤석열 정권 심판과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이 바로 조국 혁신당의 창당 목적입니다. 앞으로 당의 세부 활동 계획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혁신당의 창당 목표가 민주주의의 회복인데요. 네. 현재의 검찰 정권이 민주주의 가치를 무너뜨렸다. 이렇게 대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현재의 검찰 정권을 조기에 종식해야 한다.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민주주의 가치를 회복하는 길은 그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검찰 정권 조기 종식. 검찰 정권 조기 종식으로 해서는 뭐 탄핵, 개헌 등을 거론하는 분들이 계신데 뭐 탄핵을 직접 염두에 두고 조기 종식을 얘기한 건 아니고요. 네. 개헌은 이제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이죠. 지금 임기가 3년이 남았는데 그 개헌을 한다는 것은 이제 2년 후에 있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대선을 치르고 현재의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해서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이 정도 내용으로 개헌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 우리가 반드시 87년 개정된 이후에 계속되어 오는 현재의 헌법 체제가 지금 시대 변화를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시대 변화를 담은 내용과 함께 5년 단임제라고 하는 좀 특별한 그 권력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거 4년 중임제 또 결선 투표제 이런 걸 도입해서 그래서 권력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그 뭐 여러 뜻을 모아서 개헌에 성공한다면 결국 그 합법적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거든요. 부칙에 그 지방선거 등과 그때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치른다 하고 그때 임기는 그때까지로 한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조기 종식이 되는 것이죠. 뭐 그런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개헌 논의가 막 조금씩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그런 방안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 개혁을 또 우리가 선명하게
내세우겠는데 검찰개혁의 본질은 수사기소 분리거든요. 네. 즉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걸 말하는군요. 이번에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를 해서 다시는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거나 없는 죄를 만들거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다시는 검찰 정권이 등장할 수 없도록 이렇게 검찰 개혁을 확실히 해야 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조국 대표께서 14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올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의원님께서 공유를 하셨어요. 그 뜻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거기 보면은 이제 그 탄핵 될 수밖에 없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총선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네. 또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왜 싫어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인식하고 개선을 한다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문제의식을 제대로 갖지 못한다면 뭐 죄가 아니라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 같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의원님께서 현재 지금 대전에 있는 의원 사무실을 유지하면서 재선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대전 사무실도 유지할 것이고요. 저는 이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 활동을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네. 그러면 대전은 7석이 아니라 8석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방송 듣고 계시는 지역 구민들을 비롯해서 청취자분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저희 조국혁신당에 이렇게 뜨거운 지지를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22대 국회에서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을 지지해 주신 그 효능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보람 있게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비례대표로 재선에 성공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었습니다.